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였던 방식은 선거 때가 되면 네. 갑자기 20, 30대 청년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네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니까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언제 그 공약을 발표했는지를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후순위예요. 맞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망을 안 한다면 바보죠. 그러니까 못 믿어요. 민주당은 반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럴까로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요. 사실 제가 새로고침위원회 했을 때도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아닌 척하는 정당이다. 위선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2030이 이제 민주당한테 기득권 정당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웹조사도 하고 네. FGI도 해서 했고 또 그때 20, 30대 유권자층을 깊숙이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 30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었고 민주당에 대한 생각. 네. 그다음에 우린 별도의 사회적 조사를 통해서 20, 30대의 사회적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까지도 그쵸. 우리가 그때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그때 20, 30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표적인 게 하나는 기득권, 두 번째 내로남불, 네네네. 위선적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무능하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네. 이 무능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현실이 그만큼 팍팍한데 민주당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혹은 의지가 있느냐 제대로 해결할 수 그런 있느냐. 측면에서 불신이 생긴 거죠. 네.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렇죠. 그 직전에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5년간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좋아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판단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능하다고 판단으로 연결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죠. 근데 그냥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은 상당한 급여도 받고 입법도 하고 대한민국 예산도 다루고 또 어디 가면 대접받잖아요. 의원님하고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예.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요? 네, 기득권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네. 기득권 세력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 큐는 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약자를 정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나는 약간 분해요. 내가 그런 후배들한테 그래요. 네가 사회적 약자를 일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고 나는 네. 격려한다. 네. 그런데 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한 너는 기득권 세력인 건 틀림없다. 근데 되게 당황해요. 어이 너 집도 없고 응? 나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나는 사회적 큰 힘도 없었고 국회의원 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선배님 제가 기득권입니까? 너 기득권이야.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약자를 해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가 사회적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거야. 사회적 지도층 아니냐. 그랬더니 기득권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 무슨 소리냐면 자기 존재에 있어서 기득권이라고 말하면 마치 나쁜 놈처럼 느껴지는. 근데 이건 사회학적인 용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고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인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마치 자기가 나쁜 세력으로 낙인 찍힌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니까 기득권 세력이 아니야. 기득권 세력은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네. 20, 30대는 그거 사회적 변화를 가로막는지 안 가로막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얼굴 많이 봤지, 특권 있지, 권한세지, 그러니까 기득권 아닌가? 근데 자꾸 아닌 척을 해. 라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20, 30대의 이게 뭐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잘난 척들을 하잖아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 그 진보적인 역할들을 좀 해왔던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는
사회 변화를 위해 살아왔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 자부심은 좋은 거예요. 네. 또 실제 그 인생은 존중할 만한 역사성을 갖고 있어. 그건 그건데 실제로 20, 30대가 주장하는 것은 근데 가끔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조국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 세대 보잖아요. 정치인으로. 근데 재산이 많아. 강남 좌파래. 네. 근데 자기 애 대학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일정하게 부모 역할을 했네. 근데 왜 아닌 척 했냐는 거지. 왜?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으면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지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위선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몇 명이 대부분은 네. 아닌데 네네. 근데 그것이 한 대여섯 명만 돼도 20, 30대가 볼 땐 저 사람들이 분명히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뭔가 걸렸을 때 막 공격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지도 비슷한 뭐 수위는 다르지만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저렇게 공격을 했나? 위선적이네? 저 사람도 믿을 수가 없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굉장히 김재영이 많은 이제 20, 30대에게 상처를 줬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잘난 체하면 안 된다. 너무 깨끗한 척하면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우리의 비판의 강도는 상식적인 선, 일반 국민들이 노력을 하면서 지키는 선에서 비판의 수위를 정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는 마치 상대방은 더 엄격하게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해놓고 근데 그 순간에 나도 어기고 있었으면서 네. 그러면 비판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이어 몇 건 터지면서 되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그런 거는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국회의원이 다수라서 네.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또 억울해해요. 근데 나는 잘난 척 안 하고 딴 사람이 잘난 척 했는데 왜 걔가 걸렸는데 왜 나까지 너무 내려놓은 하고 거예요. 싶은 말이 많아요. 네. 저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 내로남불 내지는 기득권인데 그 아닌 척한, 그러니까 잘난 체를 했다고 하는 표현이 제가 이제 그 당시 20대 여성 유권자로 봤을 때는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권력형 성폭력 문제나 조국 그 대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망이 있겠지만 그것을 두둔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나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졌을 때 이 정당이 원래 이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로 네. 이제 설명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진화는 결국 그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들과 맞서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층들이 이 정도의 진보적인 정책들 강령을 당에 안치는데 2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당은 분당됐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정치적 합의를 당내에서 이루는데 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권력형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 당 안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기준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유권자 층마다 좀 달라요. 더 엄격하게 보자는 쪽도 있고 아직은 민주당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후 문제하고요. 네. 기후 문제와 환경, 기후 문제와 환경 같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젠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정당 내 세력, 고전적인 진보 네. 이 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게 그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20, 30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성장해 왔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의 정치 권력, 정치 집단,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나은 건가? 적어도 젠더 문제나 이 기후 환경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 중에 그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의원도 꽤 있어요. 수십 명 돼. 그러나 또 수십 명은 그게 과연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교육받고 이거를 생활 속에서 네.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젊은 층이 볼 땐 네. 뭐 하는 거야? 저당 안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왜 집단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거나 왜 아닌 것처럼 보이지? 네. 그건 이 안에 그만한 이 안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가 범죄이고 어느 정도 수위는 범죄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그리고 그걸 그걸 우리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걸 제도화해야 되잖아요. 네. 정치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 제도에 있어서도 동거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미국도 다 하고 있고 유럽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 뭐 몇 대 국이라면서 근데 동네 목사님만 만나고 오면 이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아. 새로운 나라의 구조를 짜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 윤리를 정립하는 이런 일들이 네. 나는 그래서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 세대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지금 20, 30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네. 해줘야 돼. 제가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네. 청년 세대에게 내 지역구를 열어주겠다고 주장한 거는 우상호 같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일과 네. 새로운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새로운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같은 세대가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우리 아들들 이야기해서 그렇게 애들을 꼬셔서 맥주를 마셔보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하고 20대 우리 아들 딸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는 이지만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세대를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느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20, 30대를 대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20, 30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민주당을 하나로 보지 말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를 보내주셔야 돼. 지금 보면 민주당이 20, 30대에게 과연 제대로 접근하고 있나? 네.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대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네. 대표하려고 노력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니들이 이거 갖고 와봐. 이걸 안 가져오잖아. 그러면 20, 30대가 들으려고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을 당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그 정책을 다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정당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현대 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에 민주당은 20, 30대에게 어떤 모습일까를 연구했고 들었고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내 지역을 비워서 20, 30대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자꾸 들어오게 하고 네. 내가 모델을 만들면 네. 다음 선거 때는 나와 비슷한 연배 애들이 다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다 청년들을 넣자는 운동을 4년 후에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뉴에이지랑 함께 하실 일들이 많겠는데요. 그게 뉴에이지와 함께 할 건지는 한번 저도 좀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듣다 보니까 막 힘을 갖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정치 안에서 저희가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 그리고 저는 민주화 세대 부모님의 자녀 그렇죠. 세대이고 그 세대의 자부심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자부심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실망감도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그럼 이제 민주화 이후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고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86 세대라고 불려진 저희들은 네. 선배 세대가 우리 세대의 성격을 규정해 준 게 아니에요. 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네.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요. 또 많은 공부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민주주의 요구를 실천했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그들 상당수는 다 사회인이 됐고요. 건강하게 민주화 운동에 따라서 다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아이 키우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저처럼 정치권에 온 거죠. 저도 처음엔 정체성 혼란이 있었어요. 나는 386 세대 유권자를 대표한 사람인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대 대표성이 있나? 무슨 근거로? 민주화 운동을 대표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일리가 있네. 내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하고 친했으니까. 그다음에 나는 서대문구에서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혼란스럽고 네. 그래서 정치인들도 늘 자기 혼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정당 안에 그 구성이 다채롭고 다양한 이 대표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와서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당 안에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의 20, 30대를 우리 같은 60대, 50대가 규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야. 그대들 스스로가 규정하고 그대들 스스로가 거기서 문제 해법을 방향을 잡으면서 들어오고 네. 우리 같은 선배 세대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 방송 기준으로 다음 주면은 사실 탄핵 선고 판결이 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네. 사실 그 박근혜 탄핵 그 이후에도 사실 전국이 굉장히 혼란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훨씬 더 그 갈등이나 더 클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인데 좀 민주정당으로서 이 혼란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2016년, 2017년의 그 혼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그래도 네, 당시 새누리당이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당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걸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한 거예요. 네, 퇴진을. 네, 그러니까 퇴진이 뭐냐면 스스로 하야하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거 더 네. 탄핵에 동참하게 됐고요.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절반인데 그 탄핵의 결과로 이어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항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은.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항의 집회가 있었고 사람도 죽고 그랬지만 그게 오늘날 태극기 부대의 원조가 됐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탄핵 반대에 올라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적 분열이 덜했다는 거죠. 그쵸.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국가 갈등으로 분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벌써부터 지금 헌법재판소를 까부수자 막 이러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장외 집회에서 헌법기관을 까부수자를 선동하는 거는요. 저거는 바로 잡아가야 돼요. 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념이 다른 건 상관없는데 네. 저런 정치 행태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는 가능한 한 국가를 통합시키고 네. 그리고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당이 다른 당과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해요. 네. 경쟁을 하는 과정이 다 극렬한 대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나 네. 견해가 다른 정당 간의 토론이 활발하고 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한다고 말이죠. 근데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 주먹 싸움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취재진을 발로 밟고 또 뭐 이렇게 만약에 인용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있고 실제로 뭐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격렬한 이 국가 분열이기 때문에 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가 되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 국민을 통합시키지 않고 최소한 안정시키지 않고 국가를 무슨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의 이 분열상이 대한민국의 과거 민주화 운동할 때 군사 독재 정권과 매일 싸우던 그런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주말마다 이 거리에서 나눠지고 있는 저 두 개의 큰 세력을 보면 네. 서로에게 총만 겨누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저는 그 비상계엄 이후에 하셨던 인터뷰나 페이스북 글을 봤을 때 정치의 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좀 더 여당한테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자라는 취지의 글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가 서로 그 공간이 별로 성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치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각해도 네.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를 자꾸 해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의 수위와 규모가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최도권에서 자꾸 해결해 나가니까. 네. 그 과정을 볼 수 그 있으니까. 합의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의 합의여서 분론을 할지언정 네. 그래도 최선을 그래도 다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합의를 했으니 내가 뭐 어떡하겠냐. 아유 정말 어유 우리 당 부처 왜 이래 막 이러면서도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고 네. 또 서로 죽일 것처럼 말로 싸우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지지자들이 계속 이를 간단 말이에요. 네. 내가 더 저쪽 지지자들 저쪽 정치인들을 더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 셈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합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발표하고 네. 당장 합의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계속 합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거든. 근데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이 소위 말하면 유지되어 온 역사고요. 네. 근데 최근에 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보면 합의돼서 발표한 게 거의 몇 개 안 돼요. 다 일방적으로 투표가 되고 네. 그리고 통과되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제의 요구하거나 뭐 네. 좀 이런 과정 아닙니까? 네.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와 설득의 영역인데 대화와 설득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실제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가장 최악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7년도 IMF 이후에 가장 저는 위험한 상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피해는 철저히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층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믿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정당의 지도자들도 원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의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 저 왜 저대로 안 싸우냐? 더 파이팅 네. 넘치게 해야 되는 거 너는 좀 뒤로 아니냐? 빠져라 이런 분들도 있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러나 저는 저같이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네. 그 2030을 위한 민주정당은 어때야 할까에 대한 마지막 좀 질문으로 그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이 20, 30대 섹터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건 별도로.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대상이 20, 30대 당원이에요.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네. 상태, 고민을 지도부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지도부들이 그 주기적인 보고 과정에서 우리가 그 요구를 어떻게 답할 건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정당은 지도부의 반응까지 만들어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완성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야 하지 그렇습니다. 그냥 뭐 플랫폼 기능만 만든다고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였던 방식은 선거 때가 되면 네. 갑자기 20, 30대 청년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네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니까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언제 그 공약을 발표했는지를 챙기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후순위예요. 맞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망을 안 한다면 바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못 믿어요. 반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민주당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네.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20, 30대가 민주당이 정신 차렸네.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네.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관심을 갖고 알기 시작했네. 그러면 나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지 뭐.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 네네, 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수준인데. 이런 걸 못 참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네. 민주당이 20, 30대의 말 걸기, 네. 그리고 20, 30대의 귀 기울이기, 그리고 20, 30대의 문제 중에 하나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민주당을 그만 서운해하시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기능이 너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30 무당층의 선택을 받으려면 진짜 그 사이클을 제대로 돌리는 게 필요하다. 말 걸기, 잘 듣기, 그리고 제대로 하나라도 해결하기.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만 들어가서 2030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서대문 지역구에는 또 2030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구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2030의 양질의 일자리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격차가 커지고 있고 주거는 불안하고 막 이런 문제 안에서 기회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미래를 상상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년 전만 해도 야 노후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 당장 5년 뒤도 막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 길게 자선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정치로서의 문제 해결 해법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뾰족하게 그러니까 고민하신 게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주거 문제.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 후배인 권지용 씨가 또 민달팽이도 하고 네네. 뭐 이제 전세 사기 그 대책위원회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특히 서울 지역, 네. 서울과 주요 대도시의 주거 문제를 소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네. 무슨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가 왜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냐? 그 해법에 달라 해법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대 제 지역구 안에 이대가 있고 연대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저 기숙사를 한 2,000실 이상 진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500명이 모여 데모를 했어요. 주로 하숙집,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 다 망한다.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제 생각을 굽힌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 아니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내면서 어떻게 다닙니까? 공부하러 왔는데 아르바이트하러 온 건지 공부하러 온 건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하소연인데 학교 안에 기숙사를 짓는 걸 방해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그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기숙사를 못 지은 학교들이 있어요. 네. 저는 우리 구청장과 학교 당국과에게서 제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저 청년들 특히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기숙사다. 아무리 비싸도 기숙사가 싸지. 밖에 있는 하숙집이나 원룸 2,000실 때려지. 그래서 그때 300명 정도 나중에는 500명, 1명을 줄긴 했습니다만 그 저한테 당신 두고 보자. 다음에 낙선시킨다. 저는 그래도 그랬어요. 선생님들 이건 너무한 겁니다. 저들은 공부하러 온 애들인데 걔들이 학교 기숙사 정도 못 짓게 하는 건 여러분 방 다 나갑니다. 신촌은 이대 앞은 위치가 좋아서 직장인들도 많이 와요. 그 2,000씩 적었거든요. 다 입주하고 나중에 그분들 또 만났어요. 네. 방 비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지금 주거 문제가 더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그렇죠. 그 사회적 압력이 밀려나면 서울시장 제가 경선 나왔을 때도 제 1 공약은 청년 주거 주택,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어떻게 많이 지어서 신혼까지.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로 이어지는 이 주거의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어줘? 사회적 주거 약자들을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그게 관심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 갈 때 연세대학교 합격해놓고 나서 등록금이 없어서 어머니 수중에 단 10만 원밖에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을 안 버셨기 때문에 뭐 왜 그러셨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중에 연세 합격하고 나서 입학을 할 수 없어서 친척들에게 3만 원, 5만 원 꿔서 입학을 했거든요. 네. 가족 장학금이죠 말하자면.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때 저희가 56만 원이었는데 입학금이 등록금이. 그래서 제가 반값 등록금 우리 당 민주당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몇 년을 뛰었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학교 당국엔 죄송하지만 한 10여 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게 만드는 데 또 제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이거 우상 헌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여했다는 걸 기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열심히 민생을 위해 일하면 뭐냐고.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쌀벌하게 싸워주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어. 여러분들의 삶의 정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노력한 사람은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누가 20, 30대에서 일하겠어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른 지방의원분도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은 너무 많이 받는데 잘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꼭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칭찬해주면 엔도핀이 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칭찬도 받아야지. 이런 네네네. 국회의원들이요. 되게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멋있고 뭐 권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90%예요. 아 그래요? 네. 칭찬을 많이 해서 좀 일을 하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전 진짜 의원님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게 상대방 당과의 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그런 칭찬 문자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더 싸우시는군요. 그렇죠. 칭찬 더 받으려고. 더 받으려기보다는 나의 사명이다 이건 이렇게 안 생각하는 되겠다. 거죠. 그러니까 네. 정책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법안 잘 내고 네.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은 네. 나는 알아주지도 않네. 나는 최고위원도 못 돼. 뭐 점점점 그런 유인 동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네. 합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당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발표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원내대표 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재윤경 의원이라는 분이 약간 숨 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어필을 하셔서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니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원이 되고 싶으시고 그거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근데 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말씀하세요. 네. 재윤경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재윤경 의원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원래 그 사회적 금융 지원 이런 것들 이제 가계부채 뭐 네. 이런 거를 밖에서 그런 사회적 금융 이런 것들을 운동하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네.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 이분이 나한테 와서 악성 채무를 갖고 매일 추심 요구를 당하고 있는 소액 그 채무자가 있는데 네. 자살한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채권은 이미 은행에서 추심업체로 넘어가서 거의 헐값이다. 조금만 돈을 모으면 이 상당한 사람들의 인생을 구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이 5월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그 네. 하루치 세비를 거두면 꽤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다 걷고 또 추가로 모금을 해서 억대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오. 그걸로 몇 명의 인생을 살릴 수 있냐 알아보고 네. 그래서 악성 채권을 인수해 가지고 민주당이 불태워 버렸어요. 와 언제예요 그게? 2016년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 5분을 대표로 모셨는데 네. 막 울어요. 네. 자기 애를 키우다가 그러니까 대학 때 진 빚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빌렸는데 그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 못 갚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러는데 애를 키우는데 따르릉 전화 오면 받으면 채무 그 갚으라고 독촉하는 네. 전화하면 벌렁벌렁 잠도 못 자고 뭐 애 보다가 막 눈물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걸 몇 차례 우리 당도 하고 또 은행에다가도 협조를 구하고 또 사회적 기여하는 데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분들 한 3만 명 정도를 구제해 줬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 3만 명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지 않는 삶을 선서했죠. 그걸 재윤경 의원이 제안해줘서 한 거예요. 네. 꾸준히.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단돈 1000명이어도 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화 오지 않는 인생이 시작된 그쵸. 거예요. 빚 갚으라는. 근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네. 지금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구하러 다니면 한 사람이 월세 한 60, 70 조회고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 한 40으로도 살 수 있는 깨끗한 신축 주택을 임대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쁨들을 왜 우리가 선물을 해야죠. 그래야 민주당이 칭찬받지.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수십조의 돈을 턱턱 사회적 자금을 정책 자금을 이렇게 갖다 주고 저리로 네. 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데 조 단위의 돈을 쓰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지.
재벌 대기업이 잘 돼서 고용을 안정시켜도 중요하지만 당장 집을 못 구해서 헤매고 있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애들, 아니 얘들부터 구해야지. 우선순위가 나는 이게 뭐가 더 우선순위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줬을 때, 그래서 20, 30대가 민주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네라고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더 각 세워서 잘 싸울수록 더 칭찬받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2030은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걸로 너무 많이 싸우고 시작하면 정치에 대해서 더 무관심해지고 혐오가 근데 생기고. 싸움도 뭐 계엄령 선포한 사람하고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런 일 과정에서도 우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떤 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계속 공부하고 토론하고 네네. 의원들끼리 법안도 같이 내고 그런 활동도 계속 해야죠. 어쨌든 네.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의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의원들을 좀 이렇게 칭찬하기 운동도 필요해요. 칭찬하기 운동. 과거에는 국정감사를 하면 네. 우수한 사람들을 네. 언론사들이 선정해서 네. 이렇게 연면에다 계속 소개해 줬었어요. 그런 기사 표로 이렇게 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요즘은 정치부에서 그런 면이 다 사라지고 욕만 하고 비판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부장들 만나면 야, 이제 좀 칭찬도 좀 해줘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맨날 욕만 하니. 그러니까 한두 명 잘못한 거 가지고 300명 욕먹게 하는 기사 좀 그만 써라. 근데 뭐 그렇게 해야 기사를 본대요. 클릭을 더 많이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뭐 다 사고. 근데 어쨌든 아까 물어보신 내용들 하면 저는 그런 그러니까 저의 체험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해봤고, 그렇죠. 집이 없어서 고생해봤고, 여기저기 친구네 하숙집에 가서 기숙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하루하루 일상인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20, 30대 삶에서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좀 계속 하고 싶어요. 상우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을 도전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잘 되면 네. 그거 잘하고 정치 활동을 이제 끝내고 시집을 한 권 내고 죽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시집 출간이 가장 뒤에 있군요. 그렇죠. 결국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저의 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정치인도 됐고 또 뭐 당 대표까지도 해봤고 그랬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내 20대의 꿈, 시집을 내는 꿈은 아직 남아있죠. 눈빛이 갑자기 좀 달라지셨어. 뭐 약간 훨씬 소년 같은 눈빛으로 아까랑 좀 민주당 역사 얘기해 주실 지금도 때랑 연세문학회 다른데. 회원들하고는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만나 술 먹고 시인 소설가들하고 어울리고. 그러시구나. 네. 술 먹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시인 소설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치공부방송을 인턴으로 한번 초대드려 보았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글쎄, 같아요. 너무 떠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네.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새로운 20, 30대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저는 여과 없이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네. 도전하는 청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 자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새로운 젊은들이 층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보단 훨씬 더 예리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기득권이다, 기회가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거를 뚫고 나가서 새로운 힘의 흐름과 문화를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좀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칭찬하는 방향으로 정치인의 관성이 행동의 관성이 생기니까
좀 욕하는 쪽으로 잘 싸우는 쪽으로 칭찬하지 말고 정책 효능감이 발휘되는 쪽으로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좀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정치인 칭찬하면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예, 국민 오락이 정치인 씹고 욕하기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저 전 세계의 개그맨들이 코미디언들이 가장 즐겨하는 풍자는 정치인 풍자인데 그만큼 유명한 사람을 풍자해 주는 게 재밌죠. 근데 그것대로 그 오락은 그것대로 하고 네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정치인도 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만이 아니고요. 그쵸. 구의원, 시의원 중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맞아요. 청년 정치인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칭찬해 주면 그쵸. 그런 칭찬들이 어느 순간에 국회의원보다 난데? 이런 평가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홍보하면 쑥스러워서 못할 뿐더러 또 자기가 홍보하면 싫어해요. 저 사람은 왜 자기 홍보하지? 저래? 막 이래.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지금은 현역이 아니니까. 현역이 네. 아니니까 지나간 얘기를. 네. 저도 이제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잘 이제 그런 분들 보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이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뭘까요? 이 사람은 참 잘할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막 그렇게 격려해서 참여하도록 돕고 네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는 일이야라는 시리즈에서 지방원들이 잘 해결한 사례들을 쇼트로 만들어서 소개하거든요. 좋네. 네, 그것도 이 정치이건 아니지를 보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는 갑자기 깨롱부를 저도 배워가지고 숨 쉬듯이 정보와 사실을 말하듯 자랑을 해야겠다라는 게 그렇죠. 마지막 배움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꾸준히 계속 얘기하자. 네. 이렇게 오늘 저희 공부방송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정치이건 아니지는 유튜브나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에서도 들으실 수 있네요. 오늘 얘기에서 공감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인상 깊었던 것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